자, 일단 이제 요걸 좀 볼 건데 이제 문장 성분.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품사는 알고 계세요? 알죠, 언니. 품사 알고 있어? 저희 모르고. 우리가 문장 성분 하려면은 품사도 어느 정도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그죠? 문장 성분이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 통용이 되는 거냐? 문장에서 통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특히 얘를 이 문장 성분을 나눠주는 기준은 뭐냐면은 이 문장에서 하는 기능이나 역할로 나눠줘야 돼. 되니? 네. 그러면 한마디로 뭐야? 문장 성분이라는 거는 어떠한 문장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성분이 나눠진다는 얘기죠? 네. 됐죠? 크게 나눠주면은 뭐랑 뭐 있어? 주성분, 부속성분. 그쵸? 주성분이 있고 부속성분이 있고 독립성분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독립성분은 크게 우리가 언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죠? 독립성분은 뭐 크게 언급 안 하죠? 그쵸. 그쵸? 왜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나눠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눠주지는 않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주성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이 문장에서 그쵸? 주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죠? 주된 기능을 하는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하고, 부속성분은 부가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우리가 주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 얘는 무조건 생략이 안 돼요, 그죠?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 같은 데에서는 생략이 될 수 있지, 겹문장에서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성분만 놓고 보면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반대로 부속성분 같은 경우 생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대체로 가능. 그쵸. 그게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가능한데,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생략이 안 되는 친구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리 하셨으면, 그럼 생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필수. 그죠? 그게 필수적 부사인 거죠. 그쵸? 그건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얘는 어차피 뭐 크게 상관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여기 두 개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기억을 하시려면은, 자, 각각의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뭐 주체라든지 객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죠, 주성분은. 맞죠? 맞죠? 뭐뭐 있어요? 주어, 주어, 서술어, 서술어, 보어. 그쵸? 목적어, 보어가 나왔죠, 그쵸? 뭐 하세요? 뭐 제 거 지금 약간 리듬 타는 거예요? 리듬 빡빡빡 뭐 하면서?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주어는 말 그대로 뭐의 주체야? 자, 이거 잘 봐야 돼. 서술어의 주체. 그러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죠?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주어인데, 그러면 서술어는 뭘 얘기하는 거야? 행동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행동 그 자체, 맞죠? 네. 행동 그 자체, 그죠? 뭐 하세요? 왜 이렇게 산만해 이 친구야? 아니. 왜? 시기를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어는 뭐야? 행위의 대상. 그렇지. 이걸 항상 봐야 돼. 행동의 대상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좀 더 편하겠죠? 행동의 객체. 우리가 다른 말로 아까 얘기했던 대상이라고 변환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죠? 그 다음에 보어는 우리가 뭐 개념적인 부분들은 말 그대로 뭐 보충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지만, 자, 일단 요거는 적어 드릴게요. 보충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파악하기 쉬우려면은 뭘 기준으로 가야 된다?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의 기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되니? 네. 요거 중요해요. 보어는 요런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되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눠주셔야 돼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심화를 하자면요, 자, 우리가 보면은 뭐 되게 쉽게 갈 거예요. 일단 이거 기준으로 이 한 문장으로 요 부속성분까지 다 끝낼 거예요. 자, 나는 밥을 먹는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거를 파악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파악은 뭐야?
주어.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 소설. 소설어고.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품사로 들어갈 거야. 네. 자, 품사로 보면은 얘는 각각 뭘까? 품사로 보면. 명사? 아, 나니까 대명사. 그렇죠. 대명사죠. 대명사랑 그 다음에 얘는 조사. 조사죠. 정확히 말하면 보조사고요. 조사가 아래 색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밥, 을은 이제 뭐야? 명사? 조사. 그죠? 조사. 그 다음에 먹는다는 동사죠. 자, 우리가 요거를 다른 걸로 보겠다. 맞죠. 잠깐만. 나는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라고도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주어든 목적어든요,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은, 격조사라는 개념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문장 성분으로 나누기가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격조사라는 게 뭐였냐? 격조사는 아세요? 준아? 조사 알아요? 뭐야? 네, 그게 중요해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할 때는요, 문장 성분만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항상 품사를 언급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건 말 그대로 뭐 하냐면, 자, 여기 볼게요. 채연 뒤에 붙어서, 아니에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품사예요. 자, 여기를 볼게요. 문법적 기능이라는 걸 봐야 돼. 문법적 기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 첫 번째.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띄어쓰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장 성분을 구별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뭐야?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문장 성분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사를 통해 문장 성분을 구별한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라는 이 개념은 이 정도로 일단 좀 머리에 좀 넣어두시고, 그럼 이제 격조사 얘기를 다시 할 건데, 자, 격조사라는 건 어쨌든 간에 문장 성분을 구별을 해주긴 하지만, 자, 격이라는 게 뭐냐면 자격이야. 자격. 무슨 자격이냐면요. 자, 문장 성분에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예요. 문장 성분의 자격. 그럼 문장 성분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뭐겠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관형어 다 있겠죠. 토니 여기까지 됐어? 네. 준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장 성분 중에 주어의 자격을 준다고 해보자고요. 봐봐. 주어의 자격을 준다고 해보자. 봐봐.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체크해드리는 거 있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격조사예요. 뭐가 되게끔 하는? 주어가 되게끔 하는 격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한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주어가 된다는 거야. 물론 요런 경우도 돼요. 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조사라고 해요. 는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는 아닙니다. 은는 릴 더니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보조사인데, 보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어디에든 붙을 수 있어요. 어떤 성분이든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의미를 한정하거나 뭐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거 이거요? 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자격. 그러니까 이 가가 얘 가가 주격조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게 된다면 뭐가 된다는 거야? 주어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격조사는 이 가밖에 없어요. 이 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은는이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는은 정확히 따지면 보조사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주어로 파악하실 수는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을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걸까? 그렇지. 목적어의 자격을 주어지게 하는 거니까 목적 격조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서는 어떤 격조사가 들어가냐에 따라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 의미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돼요. 왜? 우리가 요건 가장 일반적인 구분 방법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격조사라는 개념을 적용시켜 보시면 될 거예요. 되니? 아메리카노 메가 1리터짜리 다 먹고 물 먹고 온 거야. 응. 물 넣었으니까 다 어? 아니 그냥 오늘은 좀 몸 속이 좀 답답해서요. 오늘 멘탈이 좀 많이 나갔거든요. 어? 예, 예, 예.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아무튼 간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그럼 주어를 만들게 해준다면 주격조사, 서술어로 만들게 해준다면 서술격조사, 얘는 목적격조사, 복격조사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그냥 이런 개념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격조사랑 그게 이번 시험범위에 나와요? 아니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너네가 이해를 하면 편해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해를 안 하면요 이걸 통째로 외워야 돼. 통째로 외워야 되고 적용하기 너무 힘들어. 그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는 적 있어요? 저는 암기하란 말 안 해요. 갑자기 오시는 것 같아요. 어? 아니 뭔가 선생님 말하는데 어. 약간 그 교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수업 스타일이 뭐냐면은 외우는 건 최대한 줄이자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요게 이해가 되면은 암기할 게 더 줄어든다는 얘기야. 기능으로만 외우면 이거 진짜 이거 그대로 적용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까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해요. 그 다음에 다시 어쨌든 간에 우리 여기까지는 해야 되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분만 본다면은 뭐야? 요게 행위니까 이 행위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왜? 얘가 결국 기준이잖아. 그죠? 이 행동이 기준이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 행위에 대해서 이걸 하는 새끼가 누군 거야? 나잖아. 그치? 이 행위를 하는 대상이 뭐야? 밥인 거잖아. 그치? 근데 웃긴 건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이상해진다는 거지. 그치? 밥을 먹는다. 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나는 먹는다. 뭐를? 나는 밥을. 어떻게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각각 그래서 생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면 이 부속 성분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럼 요 부분까지를 파악을 하시려면은 얘네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잘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되다 아니다는 서술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요거 나와야 되죠. 되다 아니다는 맞아요.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어가 나와야 될 조건은 이러한 서술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이런 서술어가 있을 때만 보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서술어가 있을 때만 부어가 있다. 서술어가 있을 때만 부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 서술어가 있어야 돼. 되다 아니다라는 특정 서술어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호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요. 뭐 시연이는 고등학생이 뭐 아니다라고 하면 자, 요런 부분에서 일단 얘가 주어인 건 확실하죠, 그죠? 얘가 서술어인 거 확실하죠? 근데 다만 서술어 중에서 요 친구가 나왔네 라고 봤을 때 그럼 이 친구는 목적어냐? 안 되는 거죠? 요런 부분이 보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자는 얘기야.
되니? 우리가 되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있으면 당연히 보어가 들어가야 돼. 왜? 시연이는 아니다.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그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 뭐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보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니? 그래서 이 보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따지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라는 부분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보호의 자격을 꾸며주는 그러니까 보호의 자격을 주어주는 조사기 때문에 무슨 조사일까? 그렇죠. 복덕 조사예요. 복합 조사는 이 말고 뭐가 있어요? 제가 보통 이가를 많이 쓰긴 하는데 자 근데 뭐랑 중복이 돼? 주어랑 주격 조사랑 중복이 되죠.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다? 대단. 이거 보면 된다. 주격 조사 너무 많은데 헷갈릴 필요 없이 여기를 보시면 된다. 되니? 근데 관여형어랑 그거 이제 할 거야. 그건 이제 할 거예요. 네.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여긴 됐나요? 근데 제가 아직 언급을 안 한 게 있어요. 뭐야? 서술어의 자릿수야. 서술어의 자릿수는 요거까지 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됐니? 이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뭐가 좀 더 필요한 거? 주성분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주성분이 어렵진 않을 거고. 응? 답을이 목적어랑 명사랑 조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뭘로 나눠진 거냐면 얘는 문장 성분으로 나눠진 거야. 얘는 문장 성분으로 나눠진 거고요. 얘는 뭘로 나눠졌냐면은 품사로 나눴어요. 품사라는 거는 어떤 범위에서 단어라는 범위에서 나온 거고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문장이라는 범위 내에서 나온 거예요. 문장이라는 범위 내. 되니? 천천히. 되게 하나 할까요? 뭐라고? 애매해요 이게. 뭐가? 필기가요. 무슨 필기? 제 여기 필기 여기다가 했거든요. 근데 저 예문을 예문은 따로 적어주시는 게 좀 더 낫죠? 그래서 요거 나온 김에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요.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이거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요. 문장 성분이랑 품사는 같이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문장 성분과 품사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좀 더 파악하기 쉽다. 자, 문장 성분은 말 그대로 어디서 나오는 거다? 문장에서 나왔고, 그죠? 얘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그죠? 얘는 용어를 어떻게 부르냐? 어로 부르죠? 얘는 사로 부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제일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뭘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 자, 문장 성분은 하나의 집합체예요. 하나의 집합체. 품사 같은 경우는 단어니까 하나의 어떤 개인이에요. 개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주어라는 집합체 안에 대명사, 조사가 나눠진 거야. 이네 둘이 합쳐져야 이런 집합체가 된다는 거야. 대부분은 그렇죠. 보통 서술어를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이 조사가 들어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명사랑 조사, 그것도 누구? 목적격 조사가 결합되면서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라는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응. 근데 항상 개인이 합쳐져야만 집합체가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개인 자체가 집합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 방금같이 동사 같은 경우는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이거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품사가 완성이 안 되면 당연히 문장 성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법을 한다고 할 때 대부분 뭐부터 시작하냐면 의문부터 시작해요. 근데 의문 해보셔서 알잖아. 그치? 막 이상한 관형사형 어미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뭔 개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용언에 어간이고 어마이고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고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품사랑 형태소부터 아셔야 요런 것도 이해가 된다는 거야.
왜? 정답은 없어요. 응? 늘려줄게. 와 맛있다. 오! 아까 분명 시연이가 저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와 걸크러쉬다라고 했었지만 그냥 크러쉬가 됐어요. 그냥 팬이 크러쉬가 됐어. 걸크가 아니라 그냥 크러쉬. 뭐가 왜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그거 완전 좋다. 맛있었는데. 미친. 사야겠다. 수환이는 좀 됐어? 네, 안 보여요. 자, 빨리 하세요. 근데 저 문장은 이따가 요거 하면서 더 할 거야. 뭐가? 문장 성분? 그러니까 문장 성분 품사를 나눴을 때 문장 성분은 저렇게 정의가 되고 품사는 저렇게 세 개로 정의가 된다. 단어, 사로 끝나고 개인으로 되고 문장 성분은 문장, 땡땡어, 집합체 이렇게 된다. 아, 하나 더 적을게. 하나 더 있어. 뭐냐면은 지금 여긴 다 썼죠? 여긴 지워도 되지? 응, 여긴 지워도 되니까 하나만 더 쓰자면은 얘는 뭘로 나온다고? 기능으로 나온다고 했었고 여기는 뭘로 나오냐면 의미로 나와져요. 요것도 알고 가시면 좋아요. 저희 신시간 언제예요? 일단은 문장 성분, 부속 성분까지 하고 부속 성분까지 하고 요거까지 완벽히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절을 나가다 할 거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오! 다 적었어요? 네. 서준아 씨? 네. 다 적었어? 네. 지워도 됩니까? 네. 네. 지워 볼게요. 하고 싶네요. 뭐 이 새끼야? 너무해요. 뭐 이 자식아? 미쳤다. 제가 약간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스타일은 중학교 내식만 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건 아마 아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원래 이제 고등만 하다 보니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함을 좀 알려주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대신 여러분들 이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점수 내기에는 좀 수월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갈 거냐? 부속 성분 갈 거예요. 우리 부속 성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있어? 뭐 있어? 종속절. 에? 부속 성분이야. 그거는 문장 성분이 아니죠. 부사어랑 네. 관용. 환영어. 그죠? 자, 관형어.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역할? 관형어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체온을 꾸미는 역할. 체온이 뭐야? 명사. 그런 애들, 명사 같은 애들이죠? 체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부사어 같은 경우는 용언 수식. 그쵸, 주로 용언 수식이죠. 주로 용언 수식. 아마 요거를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여기 그것도 나와요. 저희 학교에서는 그 용언 말고 뭐 수식하는. 근데 그것까지 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가 헷갈리는 이유는 자, 관형어는 뭐가 문제냐? 뭐를 포커스로 두지 않아서 그러냐면 관형어는 표현 방식을 포커스로 둬야 돼요. 관형어는 표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수식 범위를 위주로 봐야 돼요. 수식 범위. 수식 범위를 위주로 봐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가 있었죠.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체온이 몇 개나 있었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뭔 소리예요? 자, 많아요. 딱 여기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주로 체온을 수식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주로 체온을 수식한다고 했었고, 표현 방식 세 가지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줘요.
자, 표현 방식이 어떻게 있냐? 첫 번째. 왜 따라해? 자, 첫 번째 관형사. 네, 표현 방식이에요. 관형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용언의 어간. 어간? 응.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는, 님, 관용. 자, 어간이 나왔으면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어미. 그치, 변하는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관형어니까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미가 필요해요. 은는, 을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관용사용.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야 돼요. 관형, 사형, 어미. 그러니까 뭐야? 어간이 들어갔으니까 어미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관형사형 어미는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냐? 을, 는, 니을, 리을, 던. 네, 요런 애들. 얘는 꼭 외워줘야 돼. 내가 최소한으로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항상 요런 것들은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냐? 자, 이번에는 뭐냐? 이거 눈치채면 이제 공부를 좀 하시는 거예요. 전하. 던. 자, 채연, 그 다음에 채연이 나왔어. 채연. 채연이 나왔으면 그 뒤에 뭐가 나야 될까? 관형어가 되려면 무슨 조사? 관용격 조사. 그렇지. 좋다. 묻혔다. 관형격 조사가 나와야 돼요. 관형격 조사. 어떤 거? 의가 나와야 돼요. 관형격 조사, 의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적용을 좀 해볼 거예요. 적용을 좀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관형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 이걸 넣을 거예요. 세밥. 꾸며주죠. 그죠? 맞죠?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는 어디다 넣어볼까? 이 채연 하나 남았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 넣어볼게요. 뭐야? 잘생긴 나 라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은 여기를 꾸며주는 거 맞죠? 그죠?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류를 좀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앞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장을 어떻게 보면 잘생긴 나는 엄마의 새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불효네요. 그죠? 불효긴 한데. 자, 요게 지금 몇 번째? 세 번째. 되니? 우리가 관형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기능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체언을 수식한다는 거 하나만 아시면 되지만 관형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 표현 방식이라는 거다. 표현 방식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관형사를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얘가 관형사인 건 확실히 알아. 여기를 꾸며주니까. 근데 요런 경우는 이런 구조가 되긴 하니? 안 돼? 집 꾸며주고 있지 않아? 되지. 그럼 얘 관형사야? 아니요. 그럼 뭐야? 용언의 활용. 형용사야. 우리가 아까 품사는 뭘로 나오자고 했죠? 의미로 나오자고 했죠? 의미로만 보면 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용사야.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구분하실 줄 아니까 그럼 얘는 관형어일까요? 관형어예요. 관형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얘는 형용사니까 뭐야? 관형사는 절대 아니에요. 관형사는 절대 아니지만 뭐냐? 관형어는 맞아. 자, 우리 관형어 중에 뭐가 있었어요? 요거 있었잖아. 요 부분에 해당하는 친구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어렵죠? 얘는 관형어고, 그러니까 이 둘 다 관형어야. 왜? 집이라는 부분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되니? 다만 표현법상 표현 방식으로 봤을 때 여기는 관형사고 여기는 용언의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어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두 개 다 관용어라는 거. 네, 그쵸. 제가 그래서 아까 세 가지나 얘기해줬잖아. 새, 잘생긴, 엄마, 다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고, 만약에 요걸 좀 여기가 좀 이해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문장 성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뭐뭐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격조사랑 비슷하면서도 달라. 비슷하면서 달라. 뭐가 비슷하냐면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건 맞아. 근데 얘는 문장 성분이 아예 정해져 버리죠. 그죠? 맞니? 격조사는. 근데 얘가 들어가면은 품사가 변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관형사가 되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요거는 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모모형 어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문장 문장 성분이 아니라 특정 품사의 역할은 해줘요. 이걸 가능하게 해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사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 봐봐. 자, 여기 봐봐요. 품사 변경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새로운 집에서 이 새로운은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사의 역할은 하죠. 그쵸. 하지만 그렇다고 얘가 관형사로 바뀌는 게 아니야. 형용사야. 이건 문장 성분에서 적용해요. 특히 어디서 여러분들이 견문장에 나오는 그 제일 빡세하는 명사절. 그럼 명사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명사형 어미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이제 명사의 특징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 왜? 명사형 어미가 들어왔어? 그럼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 보통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조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명사절에 이런 게 많았단 말이야. 명사절은 기능이 너무 많아. 그쵸?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되게 많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명사절에서 그거를 기능을 어떻게 나누느냐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거기에 각각에 해당하는 격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격조사람 개념을 알려드린 게 그것 때문이에요. 추후에 우리가 견문장을 할 때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명사절, 명사형 어미가 들어갔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조사가 뭐냐에 따라 무슨 역할로 하는지 다 구분이 가능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어. 뭐 관형사절.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들어간다 있죠. 네. 그럼 관형사절은 뭐가 들어갈까? 관형사형. 그렇죠. 그럼 부사절은? 부사형.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모형 어미가 뭔지만 제대로 알면은 그런 것까지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와우. 대신 지금은 고통스러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스타일은 뭐냐면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긴 한데 나중 가면 졸라 편해져요. 나중에 가서 그 외우는 것보다 지금 이 일을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낫잖아. 맞아요. 이게 0.1초 컷인 거 진짜. 0.1초 컷으로 풀 수 있는 거죠? 0.1초 컷은 좀 힘들고. 왜냐면 너가 그만큼 그게 익숙한 게 아니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이제 됐어요. 그죠? 됐니? 자, 요거는요. 어쨌든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에 영상을 꼭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전 이해가 다 되는데요? 그랬죠요? 쌤. 예?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부사어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서술어 자료 쓴 거면 다음번에 할게. 부사어까지만 하자. 좋아요.
자, 여기 다 적었을 거라고 믿고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자, 부사어는 우리가 뭘로 보자고 했죠? 수식 범위로 보자고 했어요. 크게 4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용언을 수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부사어라고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다른 부사어를 수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있냐면은 이번엔 관형어도 수식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렇죠. 문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요 문장 하나로 요 3개는 커버가 가능해. 요 3개는 커버가 가능해. 그럼 요걸 한번 볼게요. 자, 1번에는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될까? 맛있게. 그렇지. 여길 수식하는 거니까. 선생님 근데 그냥 부사어가 체험 빼고 다 꾸민다고 생각해도 돼요? 목적어를 꾸며주진 않잖아요. 체험이잖아요. 채원은 지금 우린 지금 문장 성분을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요거를 뭘로 변환하는 게 좋냐?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겠죠? 아. 이거 지금 용어는 보통 이거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개념까지 얘기하려면은 합성어기까지 가야 돼. 예. 뭐 예를 들어 척척박사 이런 거야. 척척 여기가 부사인데 박사를 수식해주는.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은 조합이에요. 그게 비통대답이죠. 오 맞아. 오. 씨 살아있노. 살아있는. 준하는 자꾸 크러쉬 하는데 왜 자꾸 뭐 부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수식하는 부분 첫 번째 맛있게 구요. 그다음에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하면은 그럼 지금 부사어 나온 거 뭐 있어? 이거 있으니까 수식하면 되겠죠. 정말 맛있게. 그래 뭐 존나 자 여기다가 또 넣어놓고 요건 일단 빼고요. 자 정말 맛있게 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왜? 이거는 그럼 대신 범위 수식을 해주는 게 얘는 아니죠. 정말 먹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선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이제 적합해? 정말 맛있게라는 부분이 더 적합하죠. 그럼 부사어를 수식한다는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관형어를 수식해요. 관형어를 수식한다고 했을 땐 어디다 해요? 관형어 요거밖에 없잖아. 물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하지만 그죠? 자, 여기다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죠? 뭐 넣어주면 돼? 겁나 뭐라고 매우 잘생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수식범위 3번 되니? 됐지? 네. 어려워? 이해됐어요. 응. 자, 근데 왜 4번 문장 전체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별도로 적어드릴 테니까 그냥 입력을 해주세요. 과연 그는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나오니 과연은 뭐야? 여기 전체를 수식하는 거지. 맞니? 자, 이런 데서 지금 뭐가 생기냐? 의문점이 생겨요. 의문점. 무슨 의문점?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념을 모를 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글을 수식해주냐요? 라고 하면은 이걸 의심하시라고. 알겠죠? 뜬금없이 왜 부사 새끼가 왜 앞에 나와가지고 왜 개지랄 떨고 있지? 이러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같은 근데 도저히 안 된다! 라는 거니까. 매우 잘생긴도 부서잖아요. 그럼 얘가 전체를 수식해주나요? 얘는 명사인가요? 관형사죠? 관형어죠? 그가 명사예요? 얘가 명사처럼 보이잖아. 체언처럼 보이잖아. 그치? 체언 맞잖아. 대명사. 얘 꾸며주는 거 아니라고. 얘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알겠죠? 전체를 꾸며주는 거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오해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이거 쌤이 부서는 뭐 영사수 시켜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저는 이제 좆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딱 요 상태에서 서술어 자릿수를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사실은. 필수부터 해야 되는데 가지게 놀았는데. 응? 시간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럴 수.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1시간이 지났어. 1시간 동안 전혀. 쉬워. 아, 머리 아프세요. 간단하게만 해드릴게. 예. 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안 하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야 돼 이거. 서술어 자릿수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이거야.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뭘 빼주면 돼? 얘는 제외. 서술어 자체는 제외. 그러면 우린 이것만 보면 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꼭 필요해야 되는 문장 성분. 뭐 있어? 존나 쉬워요. 뭐 있어? 주어. 여기 있잖아. 자, 주성분. 주성분은 서술어 빼고 다 되죠? 그죠? 봐봐. 봐봐요. 그죠? 다 되죠? 그러면은 또 이제 부사어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속성분에서 필요한 건 딱 뭐가 있어? 부사어 중에서도 필수적 부사어야. 이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자, 서술어를 제외한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 요거 3개면 돼. 네, 플러스 필수적 부사. 이거 하면 돼. 그럼 봐봐. 이렇게 장황해진 문장 속에서도 이거에서의 서술어 자릿수는 몇 개야? 결론적으로. 그럼 내가 쓸데없이 이런 것들을 다 써준 친구들은 굳이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맞지? 그럼 결론적으로 매우 잘생긴 나는 엄마의 새밥을 맛있게 먹는다라고 한 문장이 있었어. 그럼 이거 서술어 자릿수 몇 개야? 두 자릿수. 존나 쉽죠. 두 자릿수. 왜? 주성분은 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먹는다라는 서술어의 자릿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됐어? 네. 특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근데 보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둘 다 아니다 이럴 때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럴 땐 필요하죠. 그럴 땐 보어가 필요하겠죠? 자, 다만 자, 요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얘는 서술어 자릿수가 몇 개? 여기선 몇 개, 여기선 몇 개. 여기부터. 3개. 세 자릿수. 이 세 자릿수? 아 아니다. 철수가 없어도 되니까 두 자릿수. 여기 자체가 주어입니다. 밑줄 친 주분이 주어예요. 이걸 얘는 이와 같은 경우는 접속조사라고 해서 이 두 대상을 연결해줘요. 그럼 이거 자체는 주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주어가 아니라 철수와 여기는. 그렇지. 거기까지 주어야. 그 다음에 개 집중하는 것 같아 지금. 자, 그럼 여기는 목적어, 그죠? 여기 서술어. 그럼 여기 서술어 몇 개? 2개. 2개. 그죠? 준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묶여진 거라고 이 주어는. 됐어? 그러니까 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밖에 없기 때문에 서술어 자릿수가
두 개야. 그러니까 와가 붙으면 그게 연결된 두 개가 다 통합해서 주어가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럼 이게 의미가 없지. 아니 그럼 저기서는 왜 그렇고 여기서는? 얘는 접속조사고 얘는 부사격조사예요. 아 짜증나. 이게 시험 보면 봐봐 여기 와 같은 경우는 대상과 대상이 같이 있으니까 묶일 수 있잖아. 네. 그치? 그럼 얘는 한 덩어리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띄어쓰기가 서술 자기가 두 개라고요? 요 친구는 지금 대상이 둘이나 있잖아. 비슷한 대상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주어라고. 자, 근데 여긴 봐봐. 이 밑에는 주어가 여기밖에 없어요. 네. 여기가 주어예요. 근데 그래도 두 자리인 건 마찬가지야. 아니요. 왜요? 얘가 필수적 부사어예요. 아니 왜? 결혼 혼자 할 거야? 아니 근데 철수는 결혼을 했다고 말했잖아. 근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필요하잖아. 혼자 할 거야, 결혼? 이러고 할 거야? 이러고 할 거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결혼보다는 만약에 싸우다라고 했을 때, 그치? 철수는 싸웠다. 철수는 싸웠다. 누구랑 싸웠어? 그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객체 높임할 때, 생각하면 편해. 이게 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나는 선물을 드렸다도 뭐 이상한 말은 아니지만 그 드리는 대상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게 필수적 부사어라고. 그러면 좀 더 쉽게 할까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준하는 선생님께 안부를 여쭙다. 봐. 주어, 목적어, 서술어까지 나왔죠. 야, 근데 얘는 항상 누가 필요해? 여쭈는 대상이 필요하죠. 꾸며주는 게 아니라 얘 대상이 필요하죠. 누구한테 물었는데, 그죠? 얘가 뭐야? 필수적 부사어예요. 그럼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통 어떤 대상이 꼭 필요한 동사겠죠. 바치다, 어, 주다. 들이다, 모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기억나죠? 오시다. 또 몇 가지? 한 10가지만 알려주세요. 싸우다, 약속하다, 뭐 결혼을 뭐 맺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런 동사들은 항상 이 친구들이 필요하지. 근데 그런 것까지 외우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픕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다만 뭐냐, 요런 경우에는 그럼 몇 개라는 거야? 소설 자수가 3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네. 예문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예문 하나만 더 만들어 드릴까요? 자, 이번에는 수환이는 한번 풀어볼게요. 수환이는 시연이와 싸움을 했다. 수환이가 주어고 수환이는 주어고 했다. 서술어 잘했어, 되게. 그렇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했어. 아, 자, 싸우는 혼자 할 수 없잖아. 섀도우 복싱이야, 섀도우 복싱. 이거 아니잖아. 그치? 누구랑 싸웠는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환이가 주어고. 얘가 필수적 부사. 근데 싸움을 했다 해서 의미 목적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했는지가 나와야 될 거잖아. 뭐요? 목적이지, 당연히. 했다가 스스로고. 응, 서술어. 서술은 그 서술 뭐야? 서술 뭐야? 꼭 서술어가 있어야만 되는, 어떤 특정한 서술어가 있어야만 필수적 부사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서술아 잘.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봤을 때 누군가와 꼭 해야 되는 게 있으면 그럼 필수적 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근데 서술어 자리시에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포함이 안 돼요? 당연하지. 방금 여기 얘기했잖아. 서술어 뺐잖아 내가. 헐 됐어요. 어. 네 됐어요. 서술어는 무조건 빼야 돼. 얘 빼고 나머지 성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법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거기 보면은 불모지라는 게 있고 소양강 처녀라는 게 있는데 이 불모지가 뭘까요? 불모지요? 네, 황폐화된 땅. 아무것도 없는 거. 그쵸. 쓸모가 없는 땅인 거죠.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뭐 배경 지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는지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최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하면서 이제 좌우에 높은 집들을 쏘면 무슨 집들이 저 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살에 우린 1년 12달 햇빛 구경이라는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어? 또 뭐 했어? 라떼 시절 했어요. 우리 최노인이니까 라떼 시절 한 거야. 왜 뭐라고 한 거야? 최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원래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요 풍경이 되게 좋았어요. 그죠? 풍경이 되게 좋았는데 현재는 햇빛이 안 들어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치, 다른 건물들 때문에. 그죠? 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오냐? 다른 건물인데 이게 정확히 뭐 때문에? 여기에 개발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죠? 개발이 들어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집에 뭐가 낮아 보이는 거야? 가치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모지가 이런 의미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경훈이가 아버지도 그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가는 시대인데요.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간다. 그럼 뭐야? 계속 발전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최노인이 이제 변하는 것도 좋고 둔갑하는 것도 상관치 않지만 글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왜요? 쟤깐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한 사람들한테 내놓으라듯이 저 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리지 말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피해라뇨?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가 도무지 자라지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마가지고 햇빛에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우리 마지막 땅에서도 본 것 같아요. 그죠? 아니니? 그때 강노인이 있었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최노인도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인생을 중시해요?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죠. 그죠? 되니? 그래서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제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었다. 근데 잠깐, 이 불모지 같은 경우는 무슨 갈래에 해당하는 걸까? 극갈래. 뭐라고? 다른 발음하기 몰라요. 극갈래. 극갈래의 특징이라는 게 뭐였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인물의 뭐로 진행다? 대사와 지시문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정확히 소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설은 어떤 경우냐? 소설은 누가 얘기를 해줘? 그쵸, 서술자가 존재하죠. 이게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럼 소술자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보통 직접적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보면은 이 친구는 오로지 그냥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그 옆에 있는 나 부분을 볼게요. 그럼 나 부분은 뭐야? 소설이겠죠. 그쵸?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볼게요.
자, 그 후 나는 두어 해 이 고장을 떠나 있었고 돌아와서도 이사를 하는 등 생활의 변화를 겪으며 오래 그녀를 만날 수가 없었다. 자, 이거 보니까 대충 뭐겠어? 무슨 시점? 무슨 시점? 1인칭? 주인공? 아까 1인칭 전지적 나온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내가? 잘못 얘기했어. 1인칭 주인공 시점 일 수도 있고 관찰자일 수도 있고 누구를 포커스로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과일을 살 때나 구성진 유행가 가락을 들을 때면 문득 그녀의 생각이 떠올라 궁금해지기도 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바나나와 참외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던 그녀가 나를 먼저 알아보고는 반색을 하며 다짜고짜 큼직한 바나나를 벗겨 내밀었다. 새까맣게 김이 낀 얼굴은 훨씬 늙었지만 거기 밑줄 쳐보자. 자, 밑줄 말고 그냥 체크를 좀 해보자. 그러니까 여기 묶어줘야 돼요. 새까맣게 김이 낀 얼굴, 그 다음에 여전하고 항방 웃음 여전하고 배에 누른 전대는 관록 있게 때에 절어 반들거렸다. 거기까지도 묶어주세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외양묘사라고 하죠. 외양묘사. 그죠? 외양묘사. 그래서 뭐네, 그 사이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고 위에 두 아이들은 착실히 제 밥벌이를 하니 한시름 덜었다고 한다. 아, 이젠 가게라도 얻어 편히 앉아 장사하라고들 하지만 이 나이에도 들었지 못하고 헐헐 떠돌고만 싶으니 무슨 병인가 무당기인가 몰라. 바람이 들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나를 새끼 보듬고. 자, 이거 뭐야? 헐헐 떠돌고만 싶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거랑 연결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역마살이라고 그래요. 왜? 네, 그걸 무당면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역마살이 뭐냐면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만 하는 삶이야.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거야. 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사이드로 이제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마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 도화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화살. 도화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약간 남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은 거야. 부티살. 그건 가스라이팅스.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역마살은 돌아다녀야 되는 운명. 도화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접근을 하는 그런 유형. 보통 역마살, 저도 약간 역마살이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돌아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 옆에 판교도 있고 광교도 있고 동탄도 있고 졸라 많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천까지도 갔다 오고 인천 옆에 있는 거 거기까지 갔다 오고. 도화살은 뭐 이렇게만 얘기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또 뭐 이제 뭐 안 좋은 것도 있긴 해요. 막 배신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 진짜요.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무당과 관련돼. 어쨌든 얘는 살이 들어갔다는 얘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이런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소양강 처녀는 어떤 관점, 운명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냐? 이 운명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수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운명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난 운명에 따라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나를 새끼 보듬고 세상 보듬고 살라고 애아버지가 먼저 간 모양이유. 애아버지가 먼저 갔다는 얘기는 뭐야? 남편이 죽은 상황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도 고통스럽고 막막해서 강물에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세월을 어찌 살았을까. 그래도 세상살이가 내 선생이라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편히 살았으면 이런 요지경 같은 세상을 어떻게 알았겠소. 아줌마는 소설 짓는 사람이라던데 내 살아온 얘기를 한번 써보시오. 책으로 엮으면 10권도 넘을 거요.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야?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결국 누구라는 거야? 나겠어? 아니면은 아까 방금 자기의 신세를 얘기한 그 사람이겠어요? 신세. 그렇지. 그럼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뭐야? 관찰자 시점인 거지. 되니?
사실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쉽네요. 않아요. 그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인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이거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뭐의 특성? 극갈래의 특성이죠. 그쵸? 자, 2번 가는 밑줄 무대 위에 공연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이것도 맞죠? 우리가 극갈래가 정의가 뭐냐면요.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만든 작품이 뭐 장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3번. 자, 나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서술되고 있다. 맞니? 맞죠? 응.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지금 소설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수필이에요, 얘는 지금. 수필이야. 자, 일단 나보다는 4번 나보다는 가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두드러진다. 자, 극갈래니까 뭐야? 무대 장치가 있어야 돼. 무대 장치가 있어야 돼. 등장인물도 제한이 돼요. 왜 걸걸하시죠? 담배 좀 끊어요. 아니 목소리 왜 이상해요? 담배 좀 끊어. 그러니까 아니 나왜안 피? 적당히 피워야지. 아니 안 피? 그. 선생님 자, 아무튼 자, 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 5번 가와나는 글쓴이의 성찰이나 깨달음을 직접 서술하는 양식이다. 아니죠. 그쵸? 나만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옛날의 집과는 달리 최노인의 집은 햇볕 구경이 어려워지기 상. 이건 너무 쉽죠, 그죠? 2번 경운이 세상이 변해가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짐하는 것이다. 아니, 극복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하고 적응하려는 거 아니야. 그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빼주세요. 요거 수정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 수정할게요. 자, 요거는 무슨 장르냐면은 요겁니다. 네, 요겁니다. 자, 교술갈래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필에 해당하는 장르예요. 수필에 해당하는 장르. 자, 그래서 요걸 좀 써드릴게요. 자, 요거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보기를 고려할 때 나에서 그녀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서술하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기 봅시다. 나에서 나는 시장 통해서 생선가게 주인과 흥정을 하다가 울어대는 한 여인을 만났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이제 막 남편을 잃고 막막함과 서러움에 울었던 것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그녀는 과일 장수를 해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었다. 자, 뭘 해야 되는 거야? 야, 어쨌든 울긴 했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럼에도 이 사람은 뭐 했어? 결혼으로 나왔죠. 그죠? 극복했죠. 그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보면은 어려운 삶이지만 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흥부전. 그래도 24페이지까지예요? 뭐가 더 있는? 23까지만 할 거예요. 지워도 되죠? 흥부전. 흥부전은 뭐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간단하게만 하고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좀 볼게요. 자, 자, 3번 문제 잠깐만 볼까요?
우리가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뭐다? 편집자적 논평이었다. 편집자적 논평.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홍보전 같은 경우는 뭐야? 무슨 소설? 고전 소설이에요. 그쵸? 고전 소설이고요. 우리가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새끼는 존나 신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감정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감정 삽입이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요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도 얘기하냐?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서술자의 개입. 요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차이점은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존재하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가 하려면은 요거까지 뭐 더 비교할 게 더 많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할게요. 원래 사실 인물이랑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인물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평면적이고, 뭐 입체적이고, 전형적이고, 개성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한대. 자, 막상 이런 말 들으면 좀 막 적응 안 되지, 그치? 기분은 좋은데 적응이 안 돼, 그죠? 자, 이제 볼게요. 자, 흥부는 그렇지 아니하여 추구인자 뭐 이런 거 막 어려운 말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충직, 춘박, 후덕하고 인자함. 아, 그게 덕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후덕이 아니야. 덕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봐봐. 방금 얘기했던 뭐 충직, 순박, 후덕하고 인자함 거기 자, 밑줄 한번 쳐보자. 충우인자가 한마디로 뭐냐면은 충직하고 후덕하고 인자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성격을 뭐야? 대놓고 얘기했지. 인자하고, 그렇죠. 거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제시라고 합니다. 성격의 직접 제시. 그러니까 방금 준하가 얘기했던 시연이는 귀엽네. 이것도 직접 제시가 되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시연이가 방금 뭐 약간 이런 막 이런 행동을 했어. 그냥 그걸 내가 서술을 해. 그럼 이건 뭐야? 귀엽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죠? 행동을 보여준 거야. 그죠? 행동을 보여준 거. 귀여웠어요? 아니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기한 거야. 뭔 소리예요? 원래 제 학생들은 다 귀엽죠. 그죠? 그런 걸로. 네. 저랑 이름이 같은. 저랑 이름이 같은 걔는 귀여워요. 지 옆에 계셔. 아, 저 선생님 이름이 서준아예요? 안 돼. 아, 이름만 똑같아. 이름만. 성은 달라. 아, 저 선생님 학생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선생님이 그렇다고. 그치? 그냥 내가 안 좋아할 뿐이라고. 자꾸 서준아 말했는데 싸가지 없기는. 아니 뭐 어때? 성이 다른데. 자, 볼게요. 한 마음으로 그 형의 행사를 탄식하고 간직하고자 하나 말하야 쓸데없는 고로 함구무언하고, 그러니까 함구무언한다는 건 뭐야? 입을 다물고, 그죠? 주면 먹고 시키는 일이나 공손히 하되 무고한 놀부놈이 일부의 계회함이 없으니 어찌 아니 분통하라. 흥부가 어떤 상황이야? 항상 불쌍하지. 가난하고 놀부한테 개 털리고 맨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무고한 놀부놈이 일부의 계회함이 없으니 어찌 아니 화가 안 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뭘까요? 누가 말한 걸까 이거는? 이게 현대죠. 그쵸? 서술자가 말한 부분이니까 여기가 편집자적 논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3번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1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놀부의 악한 마음, 부모에 물려준 재산, 많은 전제와 남전북답. 전제라는 건 뭐냐? 이제 재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노비, 우마, 혼자 다 차지하고 아우 흥부를 구박하는 이 개새끼네요. 부모의 재산을 다 지 걸로 만들었어.
흥부의 어진 마음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자, 거기 밑줄 쳐보자. 흥부의 어진 마음 조금도 다름이 없더라. 여기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놀부는 세간전답 다 차지하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며 제 부모 제사를 지내어도 재물은 아니장만하고 대전으로 놓고 지내는데 평값이란 평값이라. 그러니까 뭐야, 돈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과실값이면 과실값이라 제각기 기록하여 버려놓고 제사를 철상 후에 하는 말이, 아이고 이번 제사도 아니 쓰노라 하였거마 황초값 5푼은 지증 묻혀있세. 이 말은 뭐야? 제사 때 실제로 돈을 준 족도 안 쓰면서 아 나 돈 존나 많이 썼네 이러면서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제사에도 그 밑에 하는 천하의 몹쓸 놈이라고 했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집자적 논평이죠. 그죠? 하루는 생각하니 흥분의 가족을 내쫓으면 양식도 많이 없고 용처도 덜한지라 저희 부부 의논하고 흥부를 불러 이런 말이, 아이고 형제라 하는 것은 어려서는 같이 살되 실가를 갖춘 후, 그러니까 결혼한 이유는 각기 생활하는 것이 떳떳한 법이니 너는 처자를 데리고 나가 살아라. 흥부는 깜짝 놀라 울며 가로되, 형제는 수족 같으니 우리 단 두 형제 각산하며 살면 돈목지 없으려니 형장은 다시 생각하옵소. 이거 말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형님 저 나갈 수 없어요. 저 좆대요 진짜. 이러면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놀부는 본데 집 한간 변통하여 주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건으로 배송 내려하다가 흥분의 착한 말을 들으니 불량한 심사 불릴 듯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야, 원래 놀부는 뭐야, 집 한 칸을 주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쫓으려고 한 거야. 그죠? 뭔가 집이라도 하나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흥부의 착한 말을 들으니 괜히 더 심술이 난 거야. 봐봐, 흥부 같은 게 뭐야? 흥부는 한 번 착하니까 끝까지 착하죠. 놀부는 한 번 나쁘니까 계속 나쁘죠. 그럼 이건 무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눈부릅 뜨고 팔뚝을 뽐내는 가로되, 아이고 이놈 흥부야, 잘 살아도 내 팔자요 못 살아도 내 팔자니 형을 어찌 길게 뜯어먹고 매양 살려 하느냐. 잔말만 어서 나가라. 흥부의 어진 마음 생각하니 형의 신법이 벌써 이러하니 요란히 굴어 남이 알진데 형의 흉이 더 드러날지라. 여기서 형이라면 누구? 놀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잠자코 저의 방으로 돌아와 아내와 나갈 일을 의논하니 흥부 아내 또한 현숙한 부인이라. 흥부 아내도 뭐야, 착해요. 착하고 그래요. 장부의 뜻을 받아 한마디 원망이 없이 낙노하며 하는 말이, 시아주버니께서 저러하니 아니 나갈 일 전혀 없고 나가자 하니 방 한 구석이 없으니 어린 자식들과 어디로 가서 의지하리까. 그래서 이런저런 바람 세우고 동방이 박는 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시간의 경과가 드러난 부분이겠죠. 그죠? 그 밑에 아이고 이놈, 그래서 놀부가 방 앞에 이르러 호통하되, 이놈은 뭐야, 내 의제 일릴 거네 어찌하자고 어디 가느냐. 네 이제도 아니 나가면 난장 박살하여 내어 조치냐. 너 자꾸 안 나오면 조진다 개새끼야 이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렇듯이 구박하니 일시를 어찌 견디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 그러니까 특히 요 작품은 왜 넣었냐? 이 고전소설은 전지적 작가 식결이 연결이 되고 보통 편집자적 논평이랑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들어 넣은 거고요. 자, 1번 봅시다. 1번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흥부는 인자한 성격으로 맞니? 놀부가 시키는 일을 다 했다. 그것도 맞겠죠. 2번 놀부는 부모의 재산을 거의 다 차지하고 호의호식한다. 이 개새끼. 그죠? 3번 놀부는 부모 제사를 지내는데 실제 음식은 마련하지 않았다. 맞고. 4번 흥부는 형의 흉이 더 날까봐 조용히 아내와 집 나갈 일을 의논했다. 개착하네. 그죠? 5번 흥부의 아내는 놀부의 행동에 실망하여 놀부에게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현숙한 분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에 나타난 놀부의 의도. 기억이 뭐냐? 이건 너무 뻔하잖아. 그지? 기억. 형제라는 것은 어려서는 같이 살 때 실가를 갖추는 각기 생활하는 것이 떳떳한 법이니 넌 처자를 가지고 나라 살아라. 2번밖에 없죠. 그쵸? 2번밖에. 너무 쉬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1번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4번 니은에 담긴 흥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다. 이건 뭐야? 한마디로 형제면 뭐야, 우애 있게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죠.
되니? 되세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깐 간단하게 쉰 다음에 우리가 비문학 마지막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거기 봅시다. 자,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연령과 성별, 신체적 조건, 지적 능력 등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자, 이러한 조건은 특히 내가 살아가는데 누리고자 하는 행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자, 일단은 나에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죠? 나라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는데, 뭐 아까 여기 언급되었던 뭐 성별, 뭐 연령, 나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씨발 아니 무슨 신체적 조건 뭐 등등등 있었는데, 근데 이런 조건들은 다 뭐랑 관련돼 있다고? 이러한 조건은 행복과 관련이 된다라고 했어요. 행복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젊을 때와 많을 때 이런 씨 그다음에 내가 키가 컸을 때와 작았을 때 그 행복이 크기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와 관련해서 크기나 얘가 행복을 추구하는 본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됐니?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키도 머리도 자, 이러한 삶의 조건 중에서 현대인들은 물질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 행복도 물질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랑도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은 자, 물질적인 행복도 포함시켜야 돼요. 뭔가 제가 지금 약간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자, 거기서 보면요, 물질적 향유의 수준이 높고 만족감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수준이 높고 그 다음에 만족감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가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맞겠죠, 그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자, 그러나 물질적 향유가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은 궁극적인 만족감이 아니다. 그럼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궁극적인 만족감이 아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거 말고 뭐가 있을 거란 얘기야? 정신적 행복이 더 좋다는 얘기가 아마 뒤에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보면요,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듯이, 자, 밑줄 쳐보자.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듯이. 자, 그 다음에 만족을 추구할수록 불만족과 허무가 더 커지게 된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유추라고 해요. 유추가 뭔지 아세요? 유추가 뭔지 아세요? 추리 말고 추리 말고 유추가 뭘까? 비슷한 걸로. 그쵸? 비유하듯이 비슷한 속성을 통해서 비슷한 속성을 가진 대상을 비교하는 것.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대상을 비교하는 걸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그럼 뭔가를 이 비교하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겠죠. 뭘 강조한 거야? 맛있는 걸 계속 먹으면 맛을 느끼지 못하듯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족을 추구할수록 불만족과 허무가 커지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궁극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이제 뭐가 커진다고요? 허무가 커진다. 불만족과 허무함이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철학에서는 뭐라고 한다? 쾌락의 역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허무함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쾌역. 쾌락의 역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물질적 만족은 왜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만족과 허물을 주는 쾌락일까? 라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자, 그것은 참된 행복이라면 만족감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물질적 만족은 일시적인 즐거움만 줄 뿐. 자, 여기 물질적 행복감은 일시적일 뿐이래요. 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의 진위를 따지기보다는 이 새끼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즐거움일 뿐 지속되는 즐거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뭐가 나왔냐? 일시적이라는 말과 지속적이라는 말이 같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결국 원하는 건 뭐야?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물질의 기준으로 만족하려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지 못할 때 남의 부귀나 명예를 보고 들으며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커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이제 나왔어. 이 쾌락의 역설을 언급하면서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 뻔하겠죠, 뒤에. 지속이 가능한 무슨 정신적 쾌락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이고 어떤 것이 참되지 않은 행복일까? 참된 행복은 내가 나다우면서도 타인의 인간다움을 증진하는 것에 기여하는 데 있다. 그래서 누가 나왔냐? 에히리 프롬 역시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야? 인용인 거죠, 그죠?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 역시 인간의 지닌 기본적인 욕망, 즉 명성이나 금력, 권력 등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 밑줄, 인간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다할 때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자신의 직분을 다할 때 그때 행복하다고 주장한다. 행복은 미덕을 행하여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보상이라는 건 어디 부분이야? 여기 일시적에 해당하는 보상이겠죠. 보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미덕 그 자체라는 입장이다. 미덕 그 자체. 욕망을 억누르기 때문에 행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즐기기 때문에 욕망을 억누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에이리 프롬이 얘기한 부분이. 그 다음에 지속적이며 평온한 만족을 위해서 당장의 자극적인 쾌락을 거부할 수 있는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쾌락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궁극적이고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당장에 뭘 빼야 된다고? 자극적인 쾌락을 줄이고, 내 얘기인데요. 그럼 저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며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용기를 갖춰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자기의 분수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한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안분지족. 그쵸. 안빈낙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10분 컷 했어요. 10분 컷. 이제 2개 하면 이제 30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문제도 졸라 쉬울 거예요.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간이 지닌 삶의 조건은 행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건 첫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 물질적 향유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다. 여기 해놨기 때문에 맞겠죠. 어디 보시는 거예요? 나 꺼지라고? 지금 손으로 막 이런다 막. 꺼져! 이러면서 이제 안 보여 새끼야 약간 이러는 게. 선생님 이쪽에 계세요. 됐니? 네. 그럼 이제 수환이가 꺼내는 거 아니야? 자, 3번. 물질적 쾌락은 인간에게 지속되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다. 맞죠? 4번. 참된 행복은 자신과 타인의 인간담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얻게 된다. 또 나와 있죠. 어디 있냐면은, 그죠. 5번. 에이리 프롬은 인간은 기반적 욕망과 이성을 조화시킬 때 행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기본적 욕망 어떻게 하랬어? 제한 안 했지. 그죠? 답이 5번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이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누상사라는 작품이네요. 요거는 어렵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단어가 너무 어려워.
네. 자, 단사표는 음. 이거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인간 어느늘이 명밖에 삼겨시리. 자, 인간이라는 거는 뭐야?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밖에 삼겨시라. 그러니까 빈이무원을 어렵다 하는 것만. 빈이무원이 뭐냐면요. 가난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을 어렵다 하건만은 내 생에 이루어야. 그럼 뭐야? 난 그럼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미 벌써 뭐가 나왔어? 안빈 낙도 나왔죠. 그죠? 근데 이러고 해서 내 생에 이루어야 서러운 뜻은 없대. 서럽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단사표음을 이도 좋기 연이로라. 자, 이 단사표음이 뭐냐면은 대나무로 된 도시락과 아니야, 너 아까 깁하는 거 내가 바로 봐버렸어. 깁빠빠라. 그러니까 대나무로 된 도시락, 표주박으로 된 음료수야. 한마디로 소박한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랑 연결될까요? 단사표음을 이도 좋게 여긴다는 건 이런 거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안분지족, 그죠? 연결되죠. 평생 한 뜻이 옴포에는 엄노해라. 자, 여기 옴포 밑줄 쳐주시고 이거는 따뜻한 이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뜻한 옷, 따뜻한 이불. 그럼 이거는 뭐랑 반대되는 거야? 단사표음이랑 반대되는 개념인 거겠죠. 되니? 이해됐어요? 여보세요? 네.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화영제 신붕우 외다할위 니 있으리. 그러니까 뭐야, 이런 태평한 시기에 뭐야, 충효를 이를 삼아 뭐야, 형제랑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신임이 있고 이걸 왜 외워서 할 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그 삼강오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야. 왜? 너무나도 태평한 세상이니까. 이해되니?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속세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속세일을 굳이 하지 않고 밑에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려놓으라. 나는 그냥 이렇게 가난하게 그냥 살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 1번부터. 자, 비니무어는 자극적인 쾌락을 거부하겠다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연결되니? 그죠? 그 다음에 2번. 단사표음은 지속적이며 표농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의 태도. 맞겠죠? 3번. 옴포는 지속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삶의 조건. 이거는 완전 반대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죠. 아까 설명한 대로 뭘 쓰시면 돼? 쾌락의 역설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쾌락을 얻으면 얻을수록 불만족과 불행만 늘어난다. 이 부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98페이지. 자, 판소리에 대한 얘기. 자, 볼게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판소리는 전대와 당대의 일반 고소설에 비해 서술자의 설명이 축소되는 반면 묘사는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일단 이거 한번 입력해 놓을게요. 자, 우리 판소리에 대한 정의를 하자면요. 뭐가 줄었다고요? 서술의 설명이 줄어든 대신 뭐가 많다? 묘사가 많다. 묘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외양묘사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객관적인 묘사 중에서도 인물의 모습이나 행위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그럼 일단 뭐가 있었어? 묘사라고 했을 때 방금 외양묘사 있었죠. 그 다음에 행위 묘사도 있었네요. 그죠? 행위 묘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대상에 대한 역동적인 묘사가 많이 발견된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역동적인 묘사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에 흔히 보이는 거동사설이나 칠해사설들이 그러하고 그 밑에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다. 모양을 볼짝시면 이거 뭔지 알아요? 아, 존나 가관이네. 이런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모양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같은 구절과 함께 나타나는 대목들이 그러하다.
그러다? 자, 이런 구절이 없어도 대상에 대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진술이 수없이 이루어진다. 그럼 판소리는 뭐랑 관련되어 있다? 묘사라는 부분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판세로의 칠예사설을 보면은 어떤 예가 있는데, 칠예사설이라는 판소리를 봤을 때 인물의 옷차림과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럼 이건 뭐야? 인물의 옷차림과 행동을 묘사하는 건? 외양묘사죠. 그렇죠? 외양묘사. 당시 실제 사용했던 모자부터 신발, 치장과 장신구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 한편 인물들의 특징적인 행동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긴 칠예사설이나 거동사설의 경우 2에서 3쪽에 이를 정도로 길게 이어질 정도이다. 인물의 묘사 방법은 클로즈업 기법이 많이 동원되는데 인물의 표정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포착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고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무색무취의 투명인간과 같다면 판소리로 묘사되는 인물들은 생동감이 넘치는 인간. 자, 역동적 묘사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 생동감이 넘치는 인간이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당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했고 또 현실 세계에서 보고 느낀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다. 판소리에서 대상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성향은 중요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장황하게 그려내는 경향을 동반한다. 그거 밑줄 쳐보자. 시시콜콜한 일까지 장황하게 그려낸다. 왜? 요걸 하려다 보니까 장황해졌대요. 그죠? 다음에 그래서 판소리의 묘사 부분은 서사의 진행 과정상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멀진 오솔길과 비슷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볼 수 있어? 유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회한다는 면에서 요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소리에서는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만나고 재치있게 묘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당대 새롭게 등장한 사유체계가 어떤 것. 자, 사유체계 밑줄 쳐주시고, 사유체계가 뭐냐면 생각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사유가 생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그 다음에 그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있는 그대로가 중요하다는 조선 후기의 사실주의 정신. 거기 밑줄 쳐보세요. 사유체계가 뭐였다? 사실주의 정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삶의 의의를 추상적으로 관념적인 차원에서 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변에서 구해야 한다는 실용주의도 밑줄. 그럼 이때 당시에 조선의 사유체계는 뭐야? 사실주의, 실용주의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기억과 관련된 설명. 기억이 뭐였냐? 묘사라고 돼 있네요. 묘사의 절면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고소설보다는 판소리에서 주로 두드러져 나타나는 표현 방식이다. 맞죠? 2번. 판소리에서는 주로 인물의 칠예사설이나 거동사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예 드렸죠. 3번. 판소리에서는 주로 정적인 대상으로 헤어진다. 가 아니라 행동하는 어떤 동적인 인물들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일글을 읽고 판소리 공연장에서 보기와 같은 사설을 들었을 때 이에 대한 감상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뭐가 나오냐. 아따 저 방자 칠해버섯 산수털 번거지 뒤로 번듯 젖혀 쓰고 외월망공 대모 관잡 당팔사 당줄 잡아 메시 있게 졸라 매고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어. 장황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읽으면 제비행전에 육날신 꽃걸어들매 신고 청상청랑 전대띠 뒤로 바쓱 잡아매고 어깨를 들이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꼭두부채주로 흔을 충충 걸어 번들거리며 건너가며 손님간에 웃어서 호들스럽게 부르는데 아니 얘다 이게 춘향아 이러고 있어요. 확실히 국어를 이렇게 국어 수업 많이 하다 보면 이러다가 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너무 싫어. 너무 길어서 너무 싫어. 나도 힘들어요. 나 목 아파요. 자 1번 볼게요. 방자의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들어야지. 맞겠죠, 이거는. 2번. 방자의 차림새를 이루는 소재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 이거 외양묘사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3번. 방자가 다음 이야기에서 현실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생각하면서, 야, 우리 그런 거지 생각하면서 봐야 돼?
힘들잖아. 그죠? 그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앞뒤 흐름을 고려할 때 니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 라고 돼 있는데.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면은요. 아까 이거였어요. 사소한 부분을 장황하게 묘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음악적으로 풍부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대의 사유 체계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사유 체계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갑시다. 보통 좀 쉽죠? 이번 거 독서는? 왜? 이번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아유 다리 아파. 조금. 자, 요것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봅시다. 자, 인류의 역사에서, 자, 100페이지 다 피셨죠? 요것만 딱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네, 준아 죽으려고 하지 말고! 언제 죽지 마! 이때 나랑 치고 봐야 돼! 뭐야?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저런. 자,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에서 이전의 문화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밑줄 쳐보자. 더 진보한 세계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 결정적 국면에는 뭐야? 합리적 사유의 발전이 등장한다. 그럼 얘가 말하는 건요. 어떤 세상을 진보하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진보를 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사유 뭐라고 했죠? 생각이라고 했죠. 그죠?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우주와 자연을 설명하던 시대에서 자연 철학이 등장할 수 있었던 시대에도 합리적 사유에 도전이 있었고, 중세를 벗어나 근대라는 세계로의 이행을 가능한 것도 역시 합리적 사유였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발전한다고? 세상이 발전한다는 얘기야. 되니? 합리적 사유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거랑 관련된 이제 얘들이 뭐야? 자연과학에서 찾을 수가 있었대요. 코페르니쿠스는 천문 관측을 통해 기존의 천동설이 그 자신이 관측한 여러 천체의 운동에 관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종래의 천동선을 뒤엎는 지동선을 주장했다. 자, 첫 번째. 코라고만 쓸게요. 코라고만 쓰고. 기존에 있는 천동설로는 뭐가 설명이 불가능해서 나온 게 뭐다? 지동설인데, 자,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합리적 사유가 들어갔겠죠. 이 중간에. 자, 그 다음에 지동설은 자연의 변화가 우주의 섭리나 신의 의지에 의해 운행되는 것이 아닌 자연 그 안에 내재한 법칙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객관적인 관점, 미쳐보자. 객관적인 관점이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동성은 뭐야? 지동설. 자, 여기는 법칙,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이루어졌고 객관적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이때 당시에는 뭐랑 관련했다? 우주나 신의 의지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우주랑 신의 의지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럼 여기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6, 17세기의 과학혁명은 인간이 자연세계의 여러 물체나 현상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자, 인간은 뭐라고? 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연세계가 인간의 감각이나 생각과는 별도로 존재하고 작용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또 누가 나왔다? 프랜시스 베이컨. 아, 배고프다.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로 자연에 대한 객관적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럼 또 누구야? 또 이도 또 적어야지. 자, 얘는 배고프니까 베이컨. 아, 이게 아니죠. 이 베이컨이겠죠. 먹고 싶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된다고? 베이컨이 뭐라고 하니? 부대찌개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탐구의 중요성.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 자연과학은 이후 산업혁명의 발판이 되어 인간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합리적 사유의 성과는 과학기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합리적 사유는 무력, 정치 권력, 종교적 권위 등이 비합리적인 근거라는 점을 드러내면서 전통적인 신분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과학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었다고? 신분제의 변화도 있었대요. 신분제의 변화도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냐? 합리적 사유는 자연법과 천부 인권 사상을 형성하여 뭔지 알아? 천부 인권 사상 뭔지 알아? 네. 인권은 뭐 소중한 거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거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점을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 근대의 민주주의가 도래하여 공동체 의사결정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신분제 변화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민주주의의 의의는 뭐야?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민주주의는 다시 합리적 사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 합리성의 산물로 출현한 자본주의는 자연이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모든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자,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러나 나왔어요. 자, 그러나 방금 전에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었잖아. 맞죠? 이제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누구 입장에서 인문학적 비판 의식의 관점, 인문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뭐래? 인류에게 닥친 여러 문제는 합리적 사유가 무관하지 않다. 얘가 말한 어떤 인류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것도 관련이 있대. 뭐랑? 합리적 사유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합리적 사유의 성과 못지않게 합리적 사유로 인한 폐해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근대 자연과학의 성립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복적 자연관을 낳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 정복적 자연관. 우리가 자연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근대 이후 자연과학은 결국 자연을 파괴하면서 유용성을 창출하다가 현대사회에서 많은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다? 의료와 관련해서 뭐 있는데 생명 연장의 소망은 과도한 의료적 모험을 감행하게 만들었으며, 자, 첫 번째 생명 연장은 이걸로 인해서 의료적인 모험이 발생됐다는 얘기.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의료적인 모험, 실험을 한다든지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이라는 기술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의학적 도전의 과정에서 생명계의 교란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으며 생명을 이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빌미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초래하는 여러 문제는 오늘날 과학만능주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회의적 시각이라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도 개인의 합리적 이기심과 옹호로 인한 여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제 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윗글의 합리적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존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했다. 맞죠? 2번 자연과학문화의 발전을 이끌며 인간 생활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 여기 긍정적으로 본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다음에 3번 인문학적 비판 인식을 창안함으로써 인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건 아니죠, 그죠? 비판 의식은 악영향이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도구적 합리성의 만연, 밑줄 쳐보자. 도구적 합리성의 만연. 그래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목적보다는 수단 밑줄 몰두하는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주로 방법 및 효율성, 거기도 밑줄 방법 및 효율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도구 혹은 수단의 측면에만 주목하면 다른 목적이 되는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 밑줄 상실하고 성과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럼 근본적인 가치랑 성과랑 딱 대비가 되는 부분이겠죠. 성과주의는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방법적 정당성은 어랑국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게 만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약간 좀 비판적인 시점이네요, 그죠? 1번. 자, 1번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생각은 방법 및 효율성의 토대를 이루는 관심에 해당하겠다.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이게 인간은이라는 게 이게 잘못된 게 인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지금, 그죠? 자, 2번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중요하고 근본적인 가치. 해당은 하지만 이 보기를 이해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자기가 행복을 얻으려고 수단에만 몰두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대안적 삶이 무엇인지. 이런 어디서 방울 끼고 있어. 자, 1번 저 조건이 아이 새끼야 말로 무 많아나. 아니 무모는 무 많아나 무. 아니 맞아요. 무모는 꺼져 있어요. 근데 안에 몰려요. 이거 무슨 이상한 거예요. 무 모드가 꺼져 있으면 그렇지. 무 모드가 켜져 있어야지. 아니 켜져 있다고요. 왜 이러는 거야? 응. 아 진짜 억울하네. 혹시 네 남자친구분만 알람을 켜둔 건 아닐까? 아니요. 자, 볼게요. 자, 거기에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합리, 이기주의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지향하고 지향한다. 지향은 뭐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지양은 마이너스, 지향은 플러스. 지양이 마이너스고요. 지향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뭐야? 뭐를 지향해야 될까요? 이기주의적.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 합리를 가장한 이기주의적인 삶은 지향하고. 합리를 가장한 내가 써줄게. 아니 40분 넘겼어요. 40분 넘게. 40분. 뭐라고? 시간 지났어요. 어쩌라고? 여기는 지향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 다 화를 내고 있어요? 공동체는 지향. 그쵸. 공동체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지향! 진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아직 제가